11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0장 우유 및 유제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 건데요. 우유의 성분이나 우유의 특성, 그 다음에 우유 조리 시의 변화, 우유 및 우유 가공품의 종류, 또 유제품들에 대해서 선택하는 방법들 보도록 할게요. 우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류가 굉장히 수천 년 동안 그 동물의 젖을 사용해 왔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록에서 삼국유사를 보면 한우의 젖을 이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뭐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동물 젖은 대표적인 게 저희가 먹고 있는 우유죠. 우유나 산양유 또는 양유, 낙타유, 마유 등이 있긴 한데, 이 중에서 우리 우유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고, 또 성분은 그 동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 우유의 종류에 따라서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유는 달걀하고 함께 영양상 굉장히 영양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하고 안전식품에 가깝다고 보죠. 하지만 이제 얘도 부족한 점이 좀 있습니다. 철분이나 비타민 C 이런 식이섬유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유의 이제 성분을 보기 전에 이제 조성을 좀 볼 건데, 이런 우유들이 아까 이전에 뭐 그 성분 우유 동물의 종류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이런 우유의 성분들이 그 소의 종류, 사료, 또 계절적, 그 다음에 또 수유의 단계에 따라서 또 조금씩 성분의 차이를 나타낸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초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황색으로 농도가 굉장히 진하고 단백질이나 무기질, 뭐 고용분들이 많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초유를 꼭 먹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초유 같은 경우는 그 유당이 좀 작고 면역에 관련이 있는 아주 중요한 감마글로불린이라는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초유에 들어있는 면역력을 높이는 초유에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그거는 반드시 먹이라고 막 권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물의 초유도 그렇기 때문에 인유의 초유도 이런 특징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막 태어난 아이에게 초유를 먹임으로써 여러 가지 병원균에 대한 저항성을 좀 더 높일 수 있고 건강하게 자라나게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유를 살펴보면 그 우유의 성분은 그림 여기 보시면 이제 조성을 먼저 그림을 먼저 볼 건데요. 일단 우유는 사실은 88%가 수분이에요. 저희가 성분을 좀 나눠 볼게요. 먼저 수분이 87에서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유는. 그리고 단백질 2.8%, 지질이 3.3%, 그다음에 탄수화물이 5%, 이제 그 외 소량의 무기질과 비타민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우유가 이렇게 이제 또 그 원심 분리를 통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우유로 오는 그 조성의 단계를 좀 보실 건데, 일단 여기 지금 우유를 가지고 원심 분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탈지유 상태가 되고 크림 상태로 나눠지는데요. 탈지유 상태가 됐다는 건 이제 지방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림에는 지방과 지용성 비타민들이 들어있고, 이 탈지유에 다시 pH 4.6으로 산을 첨가해서 맞춰주면 두 가지로 나눠지죠. 침전되는 부분과 침전되지 않는 부분. 그래서 침전되는 부분은 카제인이고요. 비침전되는 부분이 이제 유청입니다. 그래서 그 유청 속에는 이런 유청 단백질이라든지 유당 또는 무기질, 수용성 단백질 이런 걸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카제인은 응고되는 부분이고요. 이 유청은 응고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응고가 가능한 부분이고 여기는 응고가 되지 않는 부분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카제인과 유청은 결국에 뭐예요? 지방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단백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유의 성분인 단백질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올게요. 우유의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함유하고 있는 복합 단백질로 저희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산이나 레닌 같은 것을 가했을 때 탈지위에 그것을 가했을 때 응고되는 부분인 카제인과 또 응고되지 않고 이제 카제인이 응고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유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1과 2로 이렇게 나눌게요. 그래서 단백질을 이렇게 두 분류로 나눠서 보면 됩니다. 그럼 아까 카제인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응고된다 그랬죠? 유청 단백질은 이제 비응고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우유의 카제인은 우유 단백질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유청은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제인을 먼저 좀 볼게요. 카제인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네 가지 단백질로 분리가 돼요. 알파형과 알파 카제인, 그다음 베타, 그다음에 감마, 그다음에 카파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합쳐서 이제 카제인 단백질인 거죠. 그런데 이 중에서 우유의 가장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 이 알파 카제인이에요. 제가 알파가 좀 안 예쁘게 써졌네요. 다시 쓸게요. 그래서 이 알파 카제인이 사실은 우유 카제인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제인 자체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큰 그 미셸 구조이고요. 그 안에 인산을 함유하고 있어서 저희가 인단백질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카제인 자체를 인단백질이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 이 카파 카제인 같은 경우는 우리 카제인 단백질이 이 안에서 콜로이드 상태로 존재하는데요. 이 콜로이드 상태 그 분산액에서 이 카파 카제인이 이 작은 카세인 입자들을 안정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카파 카제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카제인들을 잠깐 보시면 이 아까 50% 이상이 알파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베타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가 사실은 베타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형별의 양으로 치면 사실 알파와 베타가 압도적이고 카파 카제인 굉장히 소량이죠.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미셸을 형성했기 때문에 콜로이드 상태로 존재하는 건데 이 미셸을 형성하려면 그 아시죠? 외와 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외와 내를 만들어 주는 게 이 네 가지의 카제인이거든요. 그래서 소수성과 친수성을 가진 각각의 성질들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베타 카제인은 소수성을 띠면서 얘네들은 내부에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카파 얘 같은 경우는 친수성을 띠면서 물과 가까이 하는 외부에 위치해요. 그러면서 서로 적절하게 이 두 가지의 미셸 구조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안쪽과 바깥쪽에서 얘네들이 잡아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셸 구조를 잡아주면서 그 미셸 구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카제인 단백질은 우유 속에서 콜로이드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선한 그 우유 있죠. 그런 우유들은 우유의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산도를 저희가 6.6 정도로 보는데요. 이때 이제 아까 카제인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해서 인단백질의 상태로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럴 때 그 소화가 굉장히
용이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슘과 결함하고 있는 이 카세인 칼슘 이 상태가 굉장히 우리가 먹기에 이 콜로이드 상태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소화를 용이하게 하는, 그렇죠? 소화가 용이하다는 건 우리가 먹었을 때 충분히 단백질을 흡수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카제인이 하나 성격이 뭐냐면 굉장히 열에 안정해요. 열에 안정하고 그다음에 응고는 되지 않지만 이제 억지로 응고시키려면 산이나 레닌 이런 걸 가지고 그쵸. 산이나 레닌에 의해서 응고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우유에서 저기 탈지유와 크림으로 지방을 빼냈을 때 그 탈지유를 산 pH 4.6으로 맞춰주거나 뭐 산이나 레닌을 첨가하게 되면 어때요? 그 카제인과 유청으로 분리되는 그 부분을 보실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일단 카제인 단백질의 성질을 보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유청 단백질인데, 유청 단백질은 2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의 또 구성 요소는 알파 락트 알부민과 베타 락토 글로불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알파 락토 알부민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베타 락토 글로불린이 50% 정도를 이 유청 단백질의 구성 요소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외에는 뭐 지단백질이라든지 또는 효소, 그 다음에 뭐 비단백성 질소 화합물 등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유청 단백질은 이 열에 민감하다 보니까 굉장히 열에 쉽게 변성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변성은 되는데 얘는 또 카제인하고 반대죠. 응고가 되지 않는 애들이다 보니까 산이나 레닌에 의해서 절대 응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유를 가열했을 때 윗부분에 이렇게 피막이 생기는 원인이 바로 이 유청 단백질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우유의 단백질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여기 넘어가고 이제 지방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우유의 지질 함량은 이제 얘도 품종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대부분 아까 제가 여기서 지방은 3.3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거의 5%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우유를 구성하는 지방산의 지방을 구성하는 지방산은요, 대부분 그 지단백질로 둘러싸인 중성 지방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소량의 당지질, 인지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유의 지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많은 건 5%인데 기본적으로 한 3에서 4% 정도의 지질을 함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유가 가지고 있는 지질이 또 우유의 어떤 그 우유의 제품에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유나 유제품의 풍미, 그 다음에 입 안에서 느껴지는 촉감, 그리고 우유의 안정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유의 지질이 미치는 영향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밀크 초콜릿 같은 거 만들 때 그 안에 이제 그죠? 우유를 넣어서 만드는 예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 아까 중성 지질이라고 했지만 대부분 이제 저급 지방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유 지방산의 특징을 좀 간단하게 이 구성 지방산의 특징을 잠깐 보시면 굉장히 이제 저급 지방산이 아시다시피 좀 탄소수가 작은 애들이잖아요. 탄소수가 짧은 저급 지방산들이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뷰티르산,
그다음에 카프로산, 그다음에 카프릴산, 네 번째가 카프르산. 이제 이렇게 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저급 지방산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걸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저급 지방산이 사실은 융점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 흡수를 잘 되게 해주고요. 또 금방 처음에 말씀드린 우유의 유제품에 독특한 풍미를 주는 게 바로 이 저급 지방산이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단점이 또 하나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사실은 지방 분해 효소, 리파제 같은 것들이 작용을 해버리면 융점이 낮은 유리 지방산들이 막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제 뭐가 생기냐면 이침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냄새가 나오죠. 그래서 우유가 좀 오래되거나 우유 제품이 상했을 때, 우유가 들어간 제품이 상했거나 변질됐을 때 굉장히 맡기 싫은 그런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결국엔 그런 냄새들이 났다는 것은 품질이 이제 변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 냄새를 가지고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급 지방산들이 지방 분해 효소와 만나게 되면 뭘 만든다 그랬죠? 제가 융점이 낮은 유리지방산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생성이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뭐가 될까요? 그쵸? 이침이가 생겨요. 굉장히 안 좋은 냄새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이침이 때문에 그쵸? 품질이 저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또 우유 같은 경우는 이제 포화지방산도 많고 또 콜레스테롤을 조금 함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만인이나 또 노년층은 이 일반적인 지방을 함유하고 있는 우유가 적당하지 않고 오히려 저지방 우유라든지 무지방 이런 우유들이 좀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우유가 지방이 있기 때문에 우유만 먹어도 우유로서도 사실은 살이 찔 수 있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유는 이제 우유의 지질은 무슨 상태로 존재를 하냐면 여기 보시면 지방구의 존재로 상태를 합니다. 그래서 0.1에서 잠시만요. 최소 0.1에서 최대 22 마이크로미터 지방구로 존재를 해요. 지방구로 존재를 하는데 우유의 가장 많은 성분인 수분과 수중 유적형 유화의 상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방구 안쪽에는 가장 소수성인 제가 여기다 그림을 하나 여기 지금 저희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게 지방구라고 봤을 때 이 안쪽에는 가장 소수성인 중성지방이 존재를 합니다. 중성지방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를 친수성과 소수성 성질을 갖고 있는 아까 우리 미실을 형성한다 그랬잖아요. 카제인 같은 이런 이제 그 다음 부분에가 이렇게 인지질 여기가 이제 인지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가운데를. 그래서 인지질 같은 거 이게 이제 단백질, 다른 단백질, 유당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위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제가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서. 그래서 중성지방, 다음 인지질,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단백질이라든지 유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외부에 우유의 아까 88%는 다 뭐라 그랬죠, 제가?
우유를 구성하고 있는, 여기는 물이죠, 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분이죠. 우유의 88%가 수분인데 그 안에 이제 지방구로서 존재를 하잖아요, 지질이. 그러면 일단 오랜 시간 방치하게 되면은 이 유화액이 분리가 되면서 다시 크림층을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분리를 저희가 방지하기 위해서 균질화 과정이라는 걸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이걸 두어버리면 그 유화액이 분리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하나의 층분리가 일어나죠. 근데 저희가 우유를 사 먹으러 갔을 때 우유 자체가 그렇게 층분리가 되어 있으면 말 그대로 물과 예를 들어서 기름으로 이렇게 딱 나눠져 있다 그러면 마셨을 때 전혀 평범한 우유 맛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언제 어느 때 우유를 가서 사더라도 두 개가 이제 한마디로 섞여 있는 상태를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그 유통시키기 위해서 균질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균질화 시켜야 되는 게 이제 사실은 이 크리밍 현상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요. 다시 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150페이지에 보시면 이 그림이 나와 있어요. 크리밍 현상과 우유의 균질화. 균질화는 강한 압력 하에서 우유를 작은 구멍으로 통과시켜 큰 지방구를 직경 1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작고 미세한 지방구로 만드는 과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지방구가 제가 우유의 지방구가 0.1에서 최대 22 마이크로미터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1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작고 미세한 지방구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유의 지방구가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일자리도 있고 일보다 작은 것도 있고 일보다 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시간 속에서 방치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지방구가 위로 떠오르고 물은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이 지방을 곳곳으로 이제 균등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이 균질화 작업이죠. 그래서 지방구를 1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작고 미세한 지방구로 만드는 과정. 그러면 결국 이 큰 것들을 작게 만들어줬다는 뜻이잖아요. 균질화하게 되면 지방층이 분리되는 크리밍 현상. 그러니까 크리밍 현상은 우유에서 물과 지방이 분리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밍 현상이 억제되고 이게 이제 이 콜로이드 상태인 뭐 단백질과 이 지방들이 이렇게 정말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간격 맞춰서 줄을 서 있다 그래야 되나? 이러다 보니까 점성이 증가하고 맛이 부드럽고 더 하얀색을 띌 수 있고요. 이제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상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표면적의 증가로 지방이 산화되기 쉬워서 반대로 산패치가 더 잘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균질화를 시켰다는 건 결국에 우리가 사 먹을 수 있는 시유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 균질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저희가 이 지방이 산화되기 쉬워 산패치가 더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유 사오면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저희가 그죠? 냉장 보관하시잖아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있고 우유가 그 기간 안에 먹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엔 이제 산패치가 발생하기 그 전 단계까지 저희가 섭취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침이 나면 품질이 떨어졌다고 해서 저희가 먹지 않잖아요. 결국엔 지방 분해 효소가 나오기 전에 우리는 우유를 섭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크리밍 현상이 이제 무슨 뜻인지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유에 있는 이 물과 지방층이 서로 분리되는 현상이 크리밍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밍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뭐다? 바로 우유의 균질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유가 가진 탄수화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우유가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은 대부분이 이제 그 락토스예요. 젖당이죠, 젖당. 그래서 그 우유가 아까 설명도 하긴 했지만 우유에는 4 내지 5% 그러니까 약 조금씩 성분 다르다고 했어요. 약 4에서 5% 정도의 탄수화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99%가 락토스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는 뭐가 있을까요? 탄수화물에. 그렇죠. 포도당도 조금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갈락토스. 이런 것들이 이제 우유의 탄수화물의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워낙 압도적으로 락토스가 거의 99%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우유의 탄수화물은 그냥 락토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락토스의 어떤 성질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우유 같은 경우는 이 락토스는 용해도가 낮기 때문에 그 결정화를 빠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유에다가 그 젖상균 같은 거를 넣어서 요구르트 같은 거를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래서 쉽게 결정화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의 성질을 가지고 또 그죠? 우유 요구르트도 만들 수 있고 또 치즈 같은 거 제조할 때 또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용해성이 낮아가지고 결정화가 잘 되고 이런 성질도 있지만 또 이 굉장히 고농도의 락토스다 보니까 얘가 이제 우리가 아이스크림 만들 때 아이스크림 제조할 때 의외로 결정이 좀 생길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결정화가 덩어리가 뭐 조금씩 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치즈나 요구르트하고 또 다른 느낌의 식품을 우유가 함유된 식품을 만들 수도 있어요.